안녕하세요. 저는 발굴대장이에요. 개성에는 고려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라는 곳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바로 개성 만월대를 남과 북이 함께 발굴조사했다는 이야기죠.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에 참여한 발굴조사단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개성 만월대란 무엇일까요? 궁궐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조선시대의 궁궐들,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같은 이제 궁궐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만월대도 고려시대 당시에 그런 궁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궁궐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궁궐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터만 남았던 그 공간에서 불려졌던 이름인데요. 만월대라고 하는 명칭은 보름달이 가득 찬 곳, 혹은 이제 보름달이 가득 차서 비추는 곳, 이런 의미를 이제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궐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궁궐이 다 없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폐허가 됐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달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제 만월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 고려시대 500년의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만월대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발굴조사란 무엇일까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측과 북측의 이 발굴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만월대 유적을 함께 공동으로 발굴한 큰 사업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이런 공동 발굴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떠한 이제 발굴의 방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전통 왕조였던 고려의 수도 개경의 만월대라는 궁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그런 발굴 사업이었습니다. 고려의 궁궐 터만 남아있는 개성 만월대를 보존하기 위해 남과 북은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했답니다. 넓디 넓은 개성 만월대 중 일부 구역만 남과 북이 함께 발굴했는데 그 면적은 축구장 3개를 합친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는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이 발굴 현장에 참여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순이라고 합니다. 북한 문화유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남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도자기를 전공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이현주입니다. 저는 박성진이고요. 무단예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월대에서 기록을 담당한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발굴조사단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주로 연결되는 전공들로는 고고학, 그 다음에 미술사, 그 다음에 역사학, 그리고 건축학이 있습니다. 만월대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궁궐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래서 건축학까지 4개 분야가 중심으로 해서 발굴단이 구성이 되고요. 이 4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땅을 파고 땅에서 나온 유적이나 유물을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연구를 한다면 사실은 북한에서 문화재를 저희가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남쪽에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챙기려면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D 스캔 전문가 선생님들 들어가시고 사진 촬영과 그 다음에 영상,
이제 유물 유적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은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영상까지 해서 기록하고 지원하는 팀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그 다음에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자, 그 다음에 조사를 기록하고 지원하는 지원팀, 이렇게 해서 3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해 모였어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의 흔적을 찾았죠. 그렇다면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개성 만월대가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조사한 지역은 서부건축군이라고 총 8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 17,000여 점 이상이 출토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가 수습하게 되는 유물들은 기와 종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종류, 실제로 사람들이 썼던 거죠. 2015년도 요 조사에서 거의 만형에 가까운 이런 용머리 장식 기와가 발견이 돼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당시 이제 건축물들이 다 나무다 보니까 물을 상징하는 용을 거기다 배치해 놓음으로써 화재가 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유물들이 확인이 되죠. 그런 용머리 기와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보이는 끝머리의 장식에 이제 용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토된 유물 중 금속 활자가 있는데요. 2015년 7차 발굴 조사 전까지 남한의 국립중앙박물관 1점,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1점, 각각 1점씩 소장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는 설은 있지만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월대에서는 7차 발굴에서 전이랄 전자, 추정되는 금속 활자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 조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발굴이 돼가지고 총 5점이 더 발굴이 돼서 지금 총 이제 한반도에는 8점의 금속 활자가 있는 거죠. 확실히 금속 활자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유물, 지식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라는 게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만월대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 특히 금속 활자가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중요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견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성과예요. 또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수만 점의 유물은 고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죠. 멋진 성과를 보여준 발굴조사단 여러분, 대단합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기간 동안 북한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조사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북한이라는 게 생각하면 굉장히 먼 곳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남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국경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인데 되게 멀게 느껴졌고, 10분 정도 달려가면 이제 북에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요.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이제 북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DMZ를 넘어서 육로로 가게 되는데, 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버스 앞뒤로 우리 국군 차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어느 시점 됐는데 그 차가 회차를 딱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또 이제 인민군 차가 앞뒤로 이제 붙어서 쭉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출입사무소 쪽에 딱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인민군 차랑 같이. 아, 여기가 북한이구나. 그리고 말투가, 억양이 분명히 우리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어투들이 막 들려오고. 처음 북한 분들을 뵀을 때 말이 통하니까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편안함. 그래서 그게 아마 북한에 대한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계속 지금 우리 출퇴근하는 것처럼 들락날락거렸으면 못 느낄 건데, 만월대 조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특정한 기간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다녀야 되는 조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죠. 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던가, 뭐 도로를 조금 새로 깔았다던가. 저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매년 갈 때마다 북측 발굴단 의상이 바뀐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10년 동안 보시면서 그런 변화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이는 풍경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이렇게 우마차 같은 거가 옆에서 달구지 같은 게 이렇게 소달구지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14년 처음에 들어갔을 땐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갑자기 전기 자전거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등장하고 50년대, 60년대가부터 해서 21세기까지 시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버스에서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기가 정말 집집마다 있구나. 정말 많더라고요, 태양열 발전기가. 이게 변한 거는 뭐 변한 게 보이는데 그 건물이나 그런 상점 그게 그대로 있었을 때 좋았어요. 더 안정감이 좀 있고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는데 온 것 같은 그 기분이 좀 들어서 18년에 갔을 때는 15년이랑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생활했나요? 개성 시내에서 저희가 숙박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07년도 조사 들어갔을 당시가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팀으로 들어왔던 거고 이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거죠. 어쨌든 개성공단도 북한이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돼서 차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북한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녀도 되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DMZ를 제가 몰아서 네네.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공단에서 제가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나요? 북에서 생활했을 때 남쪽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8시쯤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출발을 하고 북쪽에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확인시켜주고 현장에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남쪽에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과를 다 보내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현장에서 철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개성공단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일과 후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저희가 일 끝나면 부랴부랴 씻고 저녁을 먹고 항상 편의점을 달려갔잖아요. 북한에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좀 남쪽이 그리운 게 좀 상세가 돼요. 15년도 저희 조사 때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이 3군데나 있었고 마트도 한 군데 있었고 돈을 어떤 걸 써야 될까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달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를 이제 그 공간에서는 이제 화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스름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게 이렇게 CU 상품 쿠폰이라고 해서 이게 그 10센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스름돈이 발생하면 요 쿠폰인 거예요. 그 개성공단 내에서는 일종의 10센트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를 지닌 거죠. 10센트니까 10장 모으면 1달러잖아요. 1달러에 해당하는 물건과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개성공단의 숙소에는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의 다양한 방송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죠.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어떤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을까요? 남쪽에서 나오는 방송은 다 나왔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실미도도 봐요, 실미도. 심지어 주말에는 남북의 창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뉴스도 거기서 봐요. 11년도에는 우리 철수한다는 걸 거기 연합에서 들었죠. 연합에서 보고 이제 우리 통일부에다 물어봤죠. 그 빠진다는데 맞아요? 좀 확인해 볼게요. 아, 큰 사건 났을 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무슨 일 아니긴 한데. 많이 지나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리 볼륨 조그맣게 틀고 갔어요. 이거 괜히 함정 아닌가. 여기서 이런 거 봐도 되나. 근데 이제 감독님 방에 테레비를 엄청 크게 틀고 엄청 크게 틀고 에어컨도 엄청 시원하게 틀고 맞아. 막 주무세요 그냥. 거기서 제일 많이 본 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방마다 이제 잘 계신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어떤 방 가면 무한도전만 보는 방이 있고요. 어떤 방은 연합만 보는 방이 있어요. 방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TV 있는 거 나와서 휴식 시간 보내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생활은 남북 관계에 따라 매번 달랐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이제 북쪽도 전시 상황 발동시키고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전시 상황 떨어지면 예비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저씨들이 막 예비군복 입고 위장포 덮어 쓰고 위장포 덮어 쓴다고 안 보이겠냐마는 그걸 덮어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현장을 한 일주일 넘게 못 나갔죠.
아까 이 감독님 말씀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위장포도포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차를 타고 못 돌아다니지. 저 그러고 18년도 나이 못 돌아다녔죠. 산책 같은 것도 뭐 못했던 것 같아요. 15년에 편의점에서 잔돈을 쿠폰으로 줘서 열심히 모아서 다음에 쓰려고 챙겼는데 18년에 아무것도 못 쓰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좀 아까웠어요. 저도 8장 남아있는데 8년도는 아예 외부 활동이 아예 안 된 거예요. 18년도가 개성공단이 폐쇄가 일단 된 상태에서 그렇죠. 됐고 그 사이에 뭐 연락사무소 같은 네네, 정도만 그렇죠. 있고 우리 정도만 네네. 있고 개성공단이 재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상황이라서 역시나 뭐 차도 못 돌아다닌다 그러고 좀 이제 갑갑은했죠. 그렇겠네요. 구삭기도 이제 없었으니까 대신에 현장 조사는 좀 아무래도 한 땀 한 땀 다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자료의 완결성은 참 좋았죠. 남북이 두 개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가 늘 사이좋고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이 사이는 좋았다 나빴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관계들이어서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했던 구역의 60%밖에 못했어요. 우리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같이 다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를 꾸려 나가는 데에도 평화가 얼마나 안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의 폭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좀 사실은 느끼게 되는 계기.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는 고려 역사를 함께 찾는 여정이지만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남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죠.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평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는 고려 역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유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남북의 어떤 문화 차이를 겪었는지 조사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일단 숙식은 개성공단에서 다 해결하는데 대신에 이제 점심은 개성 시내 이제 민속여관이라고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 보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먹어봤던 아는 음식들이 나왔죠. 되게 당연한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걸 먹는구나.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수나물. 고수로 이제 나물 무친 거예요. 기름 좀 넣고 이래가지고 고수나물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이만큼 싸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만두국 되게 맛있던 만두국? 기억이 있는데 만두가 되게 맛있던 기억이 만두, 있어요. 만두. 개성 만두? 만두국이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오이냉국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북한 분들이 뭐 큰 냄비를 이렇게 들고 오시거든요. 저게 뭐지 하고 보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려요. 봤더니 오이냉국인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오이냉국하고 틀리지도 않고 안 먹으면 좀 아쉽고 어느 순간 이게 왔으면 좋겠네 하면은 어느 날 이제 또 가지고 오고 그 오이냉국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와 비교했을 때 음식의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이제 삼계탕이 아니고 닭을 쪄서 나와요. 토속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붙여놨었어요. 두 절 안 된 거 지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에 이제 배에다가 이제 그거 채우고. 저는 그 토장국, 된장국인데 그 맛이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좀 다 달랐어요. 장류 문화가 되게- 우리랑은 조금 네,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조금 투박했죠, 맛이. 그리고 양배추 김치도 있고 그러니까 절임류가 또 남한이랑 좀 또 다른 문화가 있고 특히 고수 같은 것도 기본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았는데 그걸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골라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음식이지만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좀 배려해주는 이해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단어, 억양 등 차이가 있죠. 조사 단원들은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북측 선생님이 원주필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못 알아들어서 몇 번이나 네? 이랬더니 거기서도 아! 이러시더니 그 볼펜을 그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게 이제 원주필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볼펜을 말할 때 원주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름 또 배려를 조금 했는데 말이 달라가지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뭔가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려고 이렇게 북쪽 선생님들한테 했는데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처음에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되게 상처받거든요. 근데 몇 번을 해도 계속 일 없습니다 하고 되게 탁 토라지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괜찮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저 엄청 받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달랐던 표현이 있었나요? 간판? 간판이 참 정말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선 냄새. 계란이 아니고 다갈, 우유가 아니고 소젓 이런 식으로. 북쪽 식당을 갈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뉴판을 보고 여기 오징어가 있네 하고 오징어를 시키면은 나중에 메뉴가 나온 거 보면 낙지가 나온 거예요. 저 이거 잘못 시켰어요. 잘못 나오는데 하면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오징어 맞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오징어랑 낙지가 우리랑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북쪽에서는 오징어가 낙지고 낙지가 오징어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발굴단이 이제 새로 오면은 그 친구들한테 시켜보라고 이제 하죠. 장난처럼. 학술적인 용어들도 우리는 이제 뭐 어골문, 생선 뼈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나무 잎 모양 뭐 그런 게 있죠. 좀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좀 그게 달라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말을 쓰는지 알고 우리도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아요. 비슷한 듯 다른 남북의 음식과 언어이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고려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실제 발굴 현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동안 조선시대 그 궁궐인 경복 발굴 조사를 하다가 만월대를 가게 된 거라서 고려시대 기와는 사실 처음 직접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붕 마루에 장식하는 용두가 출토된 거였습니다. 대형 항아리, 우리가 보통 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항아리 한 점이 정말 산산조각이 난 채로 출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붙인다고 하루 종일 복원한다고 붙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외국에 전화하려면 전화 걸 때 국가번호가 있잖아요. 북한의 국가번호가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북한에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개성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KT에서 전화선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번호 요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게 KT에서 별도로 특별번호를 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성공단의 인프라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전화선을 다 깔아가지고서는 거기에 개성공단에 전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개성공단에서 숙박을 하니까 무조건 들고 가는 게 팩스가 되는 전화기입니다. 전화로 길게 얘기하기 힘들고 막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러면 팩스에다 막 그림 그려가지고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엔 팩스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팩스를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인터넷 팩스로 번호를 눌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KT에서 만든 이 번호가 국제적인 북한의 국제전화 그 국가번호구나 라는 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남북관계라는 특성 위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도 조금 짧고 그다음에 중간에 휴지기도 길고
시간은 사실 촉박하고 결과물들로 빨리빨리 진척을 좀 시켜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남한이면 발굴이 종료되고 나서 보고서를 쓰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만월대 정도의 유적이면 2년 가지고 안 돼요. 최소 3년 이상, 4년 이상 쭉 가줘야 되거든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사에서 나온 유물들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들을 땅을 파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이 유물 자료를 다 남쪽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담감이 사실은 굉장히 컸고, 그래서 퇴근하고 숙소에 가서도 후반 작업을 했을 때도 좀 여러 번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내려오는 유물들이 보통 기와 아니면 이제 자기류, 청자, 도기 이런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남한 같으면 걔네들을 따로 좀 모아서 별도로 좀 세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발굴조사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어쨌든 5시 일모를 기점으로 다 개성공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유물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유물의 속성부터 해서 정말 기초 자료를 뽑아올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뽑아서 그걸 저녁에 밥을 먹고 유물 대장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작업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작업들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 같이 계신 선생님들도 체력적으로도 또 많이 또 힘든 부분이 있었다. 우리는 하루 정해진 시간 내에 발굴과 동시에 출토된 유물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은 남한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유물 정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유물을 현장에서 일단 세척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마킹해서 정리하고 그 중에서 보고서에 실을 유물들을 뽑아서 사진 찍고 또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면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배치하기도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3D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재료들을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보한 유물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3D 스캔이 아마 요즘 친구들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레이저로 쏴가지고선 3차원으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입체감이 그대로 다 살아있고 크기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우리도 보통 사진으로 뭐 찍어 놓으면 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이만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요만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 기초 자료로 쓰기도 하고 홀로그램이나 이런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초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3D 스캔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이 사업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전시나 교육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사단과의 교류는 어땠나요?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청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북측 선생님들하고 뭐 편년 얘기나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했는데 그게 많이 사실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로가 어떤 기술적인 것들, 학문적인 지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는지 현장에서 만나서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고 봅니다. 힘든 여러 가지를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고고학자, 역사학자들로 이루어진 남과 북의 조사단은 서로 역사를 보는 관점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성 만월대를 조사하는 동안 고려 역사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갔던 모든 시간이 소중했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었던 고려의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마주한 조사단에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고려시대는 중심이 지금 북한, 개성에 있다 보니까 남한 쪽에 중세시대, 고려시대와 관련된 유적들은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만월대 조사 10년 이상 하면서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중심적인 문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고려시대 당시 생각을 해본다면 한중일 이 동아시아 삼국 안에서도 500년을 버텨낸 왕조는 고려왕조고, 뭐 남북, 그다음에 뭐 지금 정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유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세계유산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좀 더 잘 규명해서 잘 살려갔으면 좋겠고 또 보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물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그 고려 궁궐, 그 아무나 갈 수 없고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자료들이 지금 남쪽에서 활발히 연구 자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때 개인적인 그 기쁨이 좀 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자는 지금 전라도 강진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강진에서 청자를 만들면 바닷길을 타고 개경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최대 소비지는 개경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게 다 한 나라였던 거죠. 사실은 강진에서 만들어서 개경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발굴을 통해서 뭐 우리가 지금 조금 분단이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뿌리는 동일하다. 그러한 점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남과 북이 어쨌든 같은 역사를 공유했었는데 그 역사를 또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함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족 동질성 회복에 좀 기여하는 활동이지 않을까. 만월대 사업 시작했던 2007년에 언론에는 좀 나왔었는데 고려시대 역사가 핵심을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어떠했는가.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만월대의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갔을 때 밤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오늘 낮에 본 그 산이 고려사에서 본 그 나성이 있는 흔적이다. 어느 산성이다. 이런 것들을 밤에 공부를 했어요. 계속. 접근할 수 없었던 거죠. 한 시대의 도읍지인데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없었고 역사 연구 자체가 고려는 북한의 도읍지가 있고 신라, 조선, 백제 요렇게는 남한의 도읍지가 있다 보니까 요걸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의 학계가 발전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사실은 온전한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과정이라서 이 사업으로 그게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런 첫발을 디디는 일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성 만월대는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공동 발굴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월대 사업이 남북 교류에서 유일하게 세대를 뛰어넘는 30년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발굴의 과정이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노하우, 경험도 공유하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같은 역사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은 분단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남북이 교류하여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응원해봐요.